근현대사라고 불리우는 부분, 이제 현대와 점점 가까워지고 있을 겁니다. 그 부분에서 왕조로 치면 이제 고종의 이야기가 되겠죠. 고종 즉위 10년 동안 흥선대원군의 집권 기간 동안에 대한 내용을 배우게 될 겁니다. 어디까지 배울까요? 1910년도 끊어서 배울 겁니다. 자, 1910년도는 우리가 어떤 일을 당했냐면은 경술국치, 이제 일제강점기로 넘어가는 시기예요. 그 전까지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보면 지금 1863년에서 1910년까지 약 50여 년의 시간이 있죠. 이 50여 년의 시간 동안 굉장히 격변하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 내용을 배우고 있어요. 이제 조선의 마지막 불꽃 같은 시기죠. 요 10년의 이야기, 흥선대원군의 개혁. 자, 지난번에 배운 내용 잠깐만 복습하고 넘어갈게요. 자, 왕권 강화를 위해서 인재를 등용하였다. 너무 뻔한 이야기긴 하지만 그래도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비변사 서원 정리를 하였다. 이런 것들 꽤나 중요한 내용이니까 녹색으로 얘기했겠죠. 그런 다음에 조선의 왕권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경복궁을 중건하였다. 여러분들 경복궁이 언제 불탔는지 다시 한번 기억해 보세요. 언제냐면은 임진왜란 때. 자, 여기서 또 하나 힌트 얘기할게. 수행평가 나중에 여러분들 도윤이도 왔네요. 진우도 왔고요. 답사계획서 같은 거 여러분들 작성하실 때 조선 후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경복궁의 이야기를 끌어올 수는 없겠죠. 이거는 논리적 오류가 생기겠죠. 왜? 조선 후기에는 뭐가 불타 없어졌습니까? 경복궁이 불타 없어졌겠죠. 자, 그런 것들 여러분들 꼭 참고하셔서 해보셔야 돼요.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대다수의 이야기는 창덕궁이나 지금 여러분들과 저와 수업하고 있는 내용은 창경궁에 있을 거예요. 아니면 여러분들 이제 경운궁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덕수궁으로 알고 있는 그 내용 있죠? 이제 아마 그런 내용들도 포함이 될 겁니다. 경복궁 이야기는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은 조선 전기의 이야기라고 알아두시면 됩니다. 어쨌든 경복궁 중건하기 위해서 기부금도 받았습니다. 근데 선생님이 이거 좀 중요하다고 이야기했었죠. 뭐 빨간색으로 적어놨습니다. 당백전. 그냥 외우세요. 요거는 당백전. 자, 당백전이 어떤 돈이냐면은 여러분들 일당 100. 원래 한 개의 가치가 1원이었다고 하면은 요거에 100배의 가치가 있는 돈을 풀어버렸다. 무리로 치면은 지금 예를 들어서 제일 높은 화폐가 5만 원권인데 갑자기 100배면은 얼마야? 50만 원권. 500만 원권이 등장한 거네요. 500만 원권은 좀 오바니까 100만 원권이 등장했다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갑자기 100만 원권이 현재 유통되고 있는 화폐보다 1.5배 이상 늘어났다. 그래서 돈이 많아졌고, 여러분 아주 간단한 이야기죠. 물건이 많으면 물건의 가치가 떨어지는 게 맞죠? 그럼 돈이 많이 늘어나면 돈의 가치가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떨어지겠죠. 어. 물건은 그대로고 화폐가 늘어난다. 그러면 물건의 가격이 올라가겠죠. 자, 인플레이션을 겪게 되었다. 그것도 어떤 인플레이션? 하이퍼 인플레이션, 굉장히 극심한 경제 혼란을 야기했었다. 바로 요 당백전 좀 기억해 달라 그랬습니다. 이게 조선의 근간을 흔드는 악화, 나쁜 동전이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린 것 같아요. 이게 조선의 개혁을 굉장히 발목을 많이 잡아요.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개혁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근대화. 이제 외국 세력과 이제 맞서 싸우기 위해서는 뭐 무기도 들여야 되고 과학도 발전시켜야 되고 학교도 세워야 되고 그런 뭐가 필요해? 돈이에요, 돈. 근데 그 돈을 여기서 다 잃어버리다 보니까 한계가 분명히 존재해요. 뭐 여러분들 뭐 고종에 대해서 무능한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선생님 비판을 제대로 하긴 할 거예요. 그런데 돈이 없어, 기본적으로.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항상 감안을 하고 시작을 해야 됩니다. 나중에 또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 다음에 대전 회통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법전에 대한 이야기 한번 설명했었죠. 어떤 식으로 문제가 나올지 중요하진 않지만, 자, 이번 시간에 설명해 드릴 내용은 이제 요 내용과 더불어서 이제 삼정의 문란을 해결해서 흥선대원군이 어쨌든 조선의 재정을 다시 한번 튼튼하게 하였다. 물론 뭘로 까먹었다? 당백전으로 까먹었다라고 하지만, 자, 요 삼정의 문란 해결하는 부분 설명해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삼정은 여러분들 우리 세 가지 세금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다시 한번 기억해 보겠습니다. 전정, 군정, 환정. 요 내용도 여러분들
배웠을 겁니다. 모르시면은요, 다행히도 우리는 계속해서 녹화를 해서 온라인 클래스에 올라가 있죠. 모르는 부분 다시 한번 빨리 감기 해가지고 보시면 될 거예요. 자, 이번에 이어서 필기할 내용은 삼정의 문란. 문란을 해결하였다. 어떻게 해결하였느냐? 첫 번째, 전정. 전정이 어떻게 문란해줬느냐? 여러분들 내가 땅을 요만큼만 갖고 있었는데 어떻게 했다? 이만큼의 땅을 세금으로 부과하였다. 뒤에 노는 뒷산 내 거 아닌데 네가 세금 내 거기까지. 아, 과세가 심해졌죠. 증세가 되게 심해졌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하였느냐? 이거는 파란색으로 정리해 볼게요. 자, 이렇게 적어 보세요. 토지 조사. 아. 자, 이 토지 조사가 뭐냐면은요. 자, 실제로 토지를 다시 한번 측량해 가지고 정말 정확하게 누가 토지를 얼마만큼 갖고 있는지 계산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무조사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A라고 하는 농민이 실제로 얼마만큼의 땅을 갖고 있는지, B라고 하는 양반이 실제로 얼마만큼의 땅을 가지고 있는지, 또 어디는 어떻게 비어 있는지 전국적으로 토지 조사를 다시 시작해서 비어 있는 세금, 그 다음에 탈세되고 있는 부분들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싹 다 꼬집어서 세금 문제를 해결을 했습니다. 이해될까? 이거 어렵지 않죠? 땅을 과장해서 세금을 매겼으니 제대로 조사해서 있는 만큼 세금을 내게 하였다라는 게 전정의 개혁이라고 알아보시면 돼요. 전정을 토지조사 사업으로 하였고요. 자, 그 다음에 군정의 문란. 여러분들 군정의 문란 기억날지 모르겠습니다. 군포 내는 거 있었죠. 원래 1년에 성인 남성이 하나만 내면 되는데 6개, 10개 막 늘어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아직 젖먹이 어린아이에게도 죽은 할아버지에게도 이웃의 친척 것까지 다 문다고 했었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야, 됐어. 군대 가는 대신 내는 이 군포를 성인 남성으로 기준으로 삼지 말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여러분. 성인 남성으로 기준을 삼지 말고 집으로 기준을 삼아보자. 호, 포, 제라고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돼요. 이 호는 뭐냐면 여러분들 집에 보면은 몇 동 몇 호 이런 말 들어봤죠? 집 호예요. 포를 어디에다 매긴다? 집에다 매긴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요, 이 탐관오리들이 여기에 성인 남성, 어린아이, 죽은 할아버지, 이웃 다 묶어가지고 6개, 7개 막 매겼죠? 이제 어떻게? 어디다 매겨? 사람에다 매기는 게 아니라 그냥 집에다 세금을 매겨요. 그러면은 이 집은 성인 남성이 10명이건 죽은 사람이 10명이건 몇 개만 내면 돼요? 이 집은 오로지 한 개만 내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호포제라고 하는 것은 예전에 이제 숙종 때에도 이미 한번 언급이 된 적이 있었거든요. 여러분 삼정의 문란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전부터 조금씩 존재하던 것들이었어요. 이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영조와 정조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 이야기했지만 계속해서 암행어사를 보냈다고 여러분들 말씀을 드렸었죠. 네, 이런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한 건 흥선대원군이었다고 이야기를 했으면서 자 어쨌든 이 호포제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집에 몇 사람의 성인 남성이 있건 간에 그 집에다 몇 개만 세금을 매긴다. 한 개만 매긴다. 자, 그럼 여러분들 부가적으로 또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이 호포제를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아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세금을 많이 내야 돼. 그럼 여러분들은 아이를 많이 낳으려고 했을까요? 아니겠죠? 아니면 낳았더라도 누락을 시켰겠죠? 인구가 호적에 올리지 않았겠죠. 그러면 이제부터 또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호포제로 바꿔서 가구당 남자아이가 10명이든 20명이든 세금을 몇 개만 내면 돼요? 한 개만 내면 되죠. 그러면 인구가 이제부터 어떻게 될까? 다시 줄어들까? 증가할까? 증가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 근대 사회에 있어서 인구의 증가는요 곧 국방력이에요. 지금은 인구가 많다고 해서 국방력이 늘어나는 거랑은 근데 지금도 중요하긴 해요. 지금 과세의 대상이 되는 거니까 적절하게 유지는 돼야 되겠죠.
근데 옛날에는 정말 인구가 많다라는 것은 진짜 국방력과 곧장 연결되는 거였거든요. 세금도 증가되고 국방력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마련되고 있겠지요. 요 호포즈 내용 좀 잠깐 기억해 주시는 게 뭐냐면 나중에 명나라 때 또 세금 매기는 과정이 있거든요. 명청시기로 넘어갈 때 중국사 배울 때 선생님이 설명한 내용이 한번 나올 거니까 사람에게 매기던 세금을 집에다 매금으로 인해서 인구수가 증가할 수 있겠구나라는 것까지 알아두시면 조금 더 고차원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거겠죠. 자, 전정, 군정, 그 다음에 환정. 원래는 환곡이라 그랬죠. 환정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개인에게 물리던 죄송합니다. 이 환정이라고 하는 것은 백성들을 구휼하는 정책이라 그랬었는데 이게 마치 나중에 어떻게 됐다 고리대금처럼 바뀌었다라고 이야기했었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바꿔버리느냐 사창제. 사창제라고 하는 제도로 바꿔요. 이 사창제는요 개인사예요. 개인이 창고를 관리한다라고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거는 예전부터 논의되던 이야기인데 이제 본격적으로 시행된 것은 흥선대원군 때예요. 환국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여기 누가 있느냐? 사또가 있는 곳이에요. 사또가 여기다 창고를 만들어서 여기다 쌀을 어떻게 쌓아놓고 백성들에게 배가 고플 때 빌려주는 건데 억지로 빌려준 다음에 이자를 엄청나게 띄어받았다 그랬지? 이해될까요? 자, 그래서 야 사또 너 이거 관여하지 마. 이제부터 그 마을에 명망이 있고 덕이 있는 이름이 있는 양반 이런 개인이 쌀을 모아서 창고를 하나 만들자. 그리고 그 창고를 누가 관리한다? 그 개인이 관리하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그 동네에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그때 그 사람에게 이자를 받고 약간의 이자를 받고 빌려주라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은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이 생길 수 있어요. 선생님, 사또한테 빌려서 이자를 내던 것을 개인한테 내는 걸로 바뀐 거 아닌가요? 이자 부담은 여전히 있는 거 아닌가요? 고리대처럼 이 사람도 세금을 사또처럼 높이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라고 질문하실 수도 있겠는데 맞아요. 그 문제가 있어요. 근데 다만 차이는 뭐냐면 강제성이 사라지는 거지. 예를 들어서 이 환국의 문제점은요. 내가 필요하지 않는데 사또가 공권력을 이용해서 억지로 빌리게 해서 마치 세금처럼 받게 한 거야. 근데 이 개인은 어때요? 내가 이 명망 있는 양반한테 빌리고 싶지 않으면 굳이 빌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자는 좀 내야 돼요. 그리고 나중에 이것도 조금 문제가 되는 게 이자를 좀 세게 받는 사람도 생기기도 해요. 근데 어쨌든 강제성이 없다라는 게 포인트예요. 그러면서 어찌되었든 간에 전정, 군정, 환정 요 세 가지 3종의 문란을 어느 정도 해결을 해서 국가 재정을 튼튼하게 하였고 그걸 바탕으로 경복궁을 재건하였으나 그 경복궁이 불타 없어지고 다시 지었죠. 그러면서 이때 튼튼하게 쌓아놨던 그 돈들을 어디에 날렸다? 그 경복궁 중간에 싹 다 날려버렸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지금 흥선대원군은요. 민심을 쫙 지지를 얻고 끌어올린 다음에 그 힘을 바탕으로 양반들의 거센 반대, 예를 들어 서원정리 같은 경우도 생각해 보시면은 양반들의 반대가 사실은 굉장히 거셌습니다. 밀어붙일 수 있었던 것은 뭐 때문이었다? 민심이었다. 양반들이 나한테 등을 줬지만 민심을 통해서 쭉 끌어올렸는데 그 민심마저도 뭐로 인해서 지금 어떻게 돼? 뒤돌아서게 생겼어? 당백전. 자, 그럼 흥선대원군은 위기네요. 그럼 이 위기를 해결할 무언가 돌파구가 필요합니다. 전환점이 필요해요. 자, 이제 그것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여러분들은 이렇게 아래에다 쓰시면 되는데 제가 공간이 없어서 옆에다 써볼게요. 자, 첫 번째 왕권 강화 설명했고요. 3종의 문란 해결에 이야기해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외교. 흥선대원군의 외교 대외 정책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려 보도록 할게요. 외교에 대한 부분이에요. 필기하기 전에 먼저 좀 이야기를 좀 해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거는 필기하지 마세요. 지금 이따 하라고 할 때 하시면 됩니다.
지금 조선은요 조금 긴박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긴장한 상황이 맞아요. 왜냐하면은 동아시아의 최강자라고 불렸었던 여러분들 청나라 있죠? 지금 청나라가 누구한테 발렸는 줄 알아요? 영국에게 그냥 홀라당 넘어갔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들어봤는지 모르겠습니다. 아편 전쟁 역사에 관심이 없어도 아편이 뭔지 정도는 알겠죠? 마약이에요, 마약. 아편 전쟁이 일어나요. 청나라와 여러분들 청나라와의 아편 전쟁이 왜 일어났을 것 같아요? 무역의 불균형 때문에 일어나요. 아, 영국은요 끊임없이 이때 이제 동쪽으로 무역을 하러 갑니다. 아, 그러면서 이제 인도를 장악하죠. 인도를 식민지 삼고요. 그 다음으로 노렸던 곳이 이제 청나라예요. 여러분 근데 식민지를 지배하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무력, 군사로 찍어 누르는 거. 두 번째, 경제적으로 종속시키는 거. 이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사실 서구 열강들이 초기에는요 전부 다 힘으로 찍어 누르고 군대를 주둔시키려고 했어요. 근데 무슨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영국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영국은요 별명이 뭐야?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는 말 들어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들이 세우는 식민지가 서쪽 끝에서부터 동쪽 끝까지 쫙 이어지기 때문에. 그런데 생각 한번 해볼까요? 식민지라고 하는 것은 군대를 둬서 힘으로 강압적으로 누르는 것, 그게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데 이거 문제가 많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군대는 결국에 뭐가 많이 소비가 될까요? 돈이에요. 군대는 무언가 생산할 수 있는 조직이 아니라 돈이 많이 들어가요. 야, 이거 감당이 안 되는 거야. 군사 조직을 운영하는 게.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겨? 군대를 지방으로, 아니 지방이란다. 다른 나라로 다 빼버리고 소위 잘 나가는 엘리트 장교들을 다 바깥으로 빼버리니 영국 본토 자체는 어떻게 돼? 군사력이, 국방력이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생각한 게 뭐예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 경제적으로도 손해가 크고 국방력도 너무 약해지고 안 되겠다 싶어서 경제적 종속을 선택을 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뭐 동인도 회사, 동양척식 주식회사 막 이런 거 들어봤을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인도라든지 일본이 우리에게 세웠던 그런 일종의 경제 회사를 통해서 그 지역을 영국에게 완전히 종속시키게 만드는 거예요. 음. 어떤 식으로 시작했느냐? 특히 인도 같은 경우를 설명을 해드려 볼게요. 이것은 이제 세계사에 대한 이해가 필요해요. 그래야지 여러분들 어떻게 청나라가 무너지게 되고 이런 것들을 이해할 수 있으니까요. 이제 산업혁명이란 말은 들어봤죠? 산업혁명. 이 산업혁명으로 이제 가장 발달한 게 이제 면방직 공업이에요. 예, 특히 영국 같은 경우는 이 기술이 엄청나게 뛰어나게 발달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손으로 이거 면 짜는 거랑 기계로 면 짜는 거랑 가격 차이가 어떨까요? 비교도 안 되고 질도 훨씬 좋아요, 이게 사실은. 어. 자, 어떻게 들어가느냐? 이 면방직 공업으로 이제 인도를 침략하기 시작해요. 이 싸고 질 좋은 면 제품을 막 풀어요. 특히 여러분들 면 같은 경우는 우리의 생활에 꼭 필요한 제품이잖아요. 옷을 입어야 되니까. 근데 이전까지는 어떻게 굉장히 비싸고 어렵게 구하고 옷 하나 만드는 거 힘들었는데 이 영국 애들이 이 면을 들고 와가지고 엄청 싸게 파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생각해 보세요. 질 나쁘고 비싼 인도의 면을 살까? 아니면 값싸고 질이 좋은 영국의 면을 살까? 너무 당연한 이야기지만 영국의 면을 사기 시작하겠죠. 자, 그러다 보면은 인도에 무슨 문제가 생겨? 인도에서는 면을 짤 수 있는 사람들이 이제 하나둘씩 사라지게 돼, 다 망하게 되겠지. 그러면 스스로 이 경제를 자생할 수 없을 때까지 이 영국에서 싼 값으로 면을 막 투입하는 거예요. 그러면 더 이상 이 인도 내에서 면을 짤 수 있는 기술 혹은 공장 자체가 사라졌을 때쯤에 이 사람들이 이 면의 가격을 어떻게 할까요? 올려버리겠지. 그러면 인도는 꼼짝없이 여기에 종속이 될 수밖에 없겠네요. 이건 단순하게 면 하나뿐일까요? 아니겠죠. 여러 가지 공산품에 있어서 이런 것들을 적용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거 나중에 일본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하는 방법이에요. 이게 좀 거부감이 좀 덜하겠죠. 사실은 총칼로 너 죽일 거야, 우리 말 안 되면 가만두지 않을 거야 라는 것보다 자연스럽게 경제적으로 침투하는 거, 이게 사실은 되게 이 식민지 지배 자체가 세련됐다 말하는 게 좀 그렇지만 좀 총칼로 찍어 누르는 것보다는 좀 더 정교해지기 시작하죠.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해요. 예전에는 그냥 단순하게 힘으로 눌렀다고 한다면 이제부터는 문화, 종교, 예술 이런 분야까지 하나하나 침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정교한 기술로서 인도를 장악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디로 가려고 했어? 청나라로 가려고 했는데 청나라는 이게 통하지 않아. 왜 청나라는 이게 통하지 않았을까요? 청나라는요, 영국과 굳이 무역을 할 필요가 없어요. 영국에서 필요한 물건들이 중국에는, 청나라에는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차, 도자기 이런 거 있죠. 이거 여러분들 유럽에 가면은요 엄청 비싸게 팔립니다. 이런 게 굉장히 비싸게 팔렸습니다. 그런데 영국에서는 청나라에게 팔 게 없어. 그래서 면을 갖다 팔려고 했는데 중국인들이 사지를 않아. 왜 안 살까요? 자, 질이 좋은 천은 중국에 뭐가 있어요? 비단이 있습니다. 에이, 선생님, 비단 비싸잖아요. 이 곱슬곱슬하고, 되게 진짜 여러분들 비단 만져보면은 곱슬곱슬하고 부드럽고 너무 좋아. 이게 사실은 유럽에서도 굉장히 인기를 끌었어. 비단 자체도 사실은.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비싸서 서민들이 쓰기가 어려워. 에이, 선생님, 그럼 중국인들이 면 짜서 쓰면 되잖아요. 이 영국 애들이 이 면을 짜서 싼 가격에 중국에 집어넣으려고 했어. 근데 중국은 이 면을 더 싸게 파는 거야. 선생님, 중국에 지금 공장이 생겼나요? 면 방직 공장이 생겼나요? 여러분들 유럽은, 특히 영국은 산업혁명 이후에 이제 면을 짜는 공장에서 기계가 막 돌리면서 면을 짰단 말이에요. 선생님, 근데 중국은 아직 산업혁명이 일어나지도 않았고 면을 찍어낼 수 있는 기계가 없는데 어떻게 면이 영국보다 중국이 더 쌀 수가 있나요? 라고 얘기하면은, 여러분 중국은 인구가 어때요? 엄청나게 많죠? 예. 사람이 짜요, 면을. 쉽게 이야기해서 면 짜는 기계와 사람이 대결을 했는데 중국은 누가 이겼느냐? 사람이 이겨요. 예, 여러분 중국의 대륙의 스케일은 우리랑 달라요. 싼 가격에. 자, 그런데 이러다 보니까 이 뭐라고 할까? 무역의 불균형이 생겼겠죠. 지금 영국으로 넘어가는 물건들은 이 값비싼 귀금속류인데, 사치품들인데, 영국에서는 중국에다가 팔 게, 청나라는 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이 무역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영국의 은이 전부 다 중국으로 넘어가. 자,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영국이 선택한 게 바로 뭐냐면 아편이에요. 아편. 쉽게 말하면 뽕이에요, 뽕. 마약. 인도에서 마약 생산해서 중국에다 파는 거예요. 자, 이 아편이 여러분들이 얼마 정도 이게 중국에서 이렇게 유통이 되느냐? 중국 인구의 3분의 1 정도가 아편을 중독이 됐대요. 중국의 황제도 이 아편에 중독이 되었었고, 여러분들 지금 가보시면 PC방 있죠? 여러분들 PC방 가서 잘 놀잖아요. 예, 그 PC방 가는 것처럼 아편방이 있었습니다. 이 중국에. 여러분 아편 중독이 되면 얼마나, 이렇게 마약에 중독되면 중독성도 문제가 되지만 아무 일도 할 수가 없겠죠. 이렇게 되면 이제 청나라가 막 위기에 빠지는 거야. 그래서 이 청나라에서 어떻게 했느냐? 야, 아편 팔지 마. 아편 몰수 대신 아편 가격 우리가 다 쳐줘서 영국 니네한테 다 줄게. 대신 아편 팔지 마. 라고 이렇게까지 얘기했어. 근데 영국이 뭐라고 하네요? 너 왜 우리 자유무역을 막어? 너 나쁜 거야 라고 하고 전쟁을 일으켜요. 이게 바로 뭐예요? 아편 전쟁입니다.
양아치지. 진짜 양아치예요. 마약 팔다가 마약 대금까지 돌려준대. 그만 팔라고. 국가가 대신 지불해 줄 테니까 마약은 팔지 마. 딴 걸로 해라고 했더니만 싫은데 마약 팔 건데라고 전쟁을 일으킨 게 아편 전쟁이에요. 예,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예요, 사실은. 그런 시대였습니다. 자, 그게 무려 1차, 2차 아편 전쟁이 일어났어요. 특히 2차 아편 전쟁 때는요. 베이징까지 털려요. 수도를 털린 거죠. 굉장히 위기였습니다. 바로 이 위기를 누가 중재를 해주느냐? 러시아가 중재를 해줬어. 이 영국이 쳐들어오는 것들을 야, 러시아가 중간에 막아줬단 말이야. 근데 러시아가 그냥 해줬을까요? 공짜로? 절대 그럴 리가 없겠죠. 러시아는 무엇을 요구했느냐? 야, 우리 옛날에 니네랑 기억나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효종 때 기억나요? 러시아랑 한 판 떴던 거? 조선과 청나라 연합군이 러시아 군대랑 싸웠던 나선 정벌 있죠? 그때 정해놓은 네르친스크 조약이라고 하는 그 조약을 통해서 정해놓은 국경선을 변동하자고요. 그러면서 지금 여러분들 여기 있죠? 지금 현재 지도 보면 여기가 이제 러시아 땅이죠. 요만큼의 땅, 연해주 일대 요 땅을요 할양하도록, 그러니까 받을 수 있도록 조약을 맺습니다. 어. 자,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충격이야. 첫 번째 충격은 뭐냐면 동아시아 최강자였던 청나라가 힘 한 번 쓰지 못하고 서양인들의 무기에 의해서 나자빠졌습니다. 자, 그 다음은 어디까지 올 것인가? 우리까지도 올 수도 있다라는 게 가장 큰 문제점이긴 해요. 물론 그 안에서도 우리는 그렇게 부자 나라가 아니니까 서양 애들이 우리에 들어오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소리도 분명히 있었지만 역시 불안감은 감출 수가 없겠죠. 플러스 알파 이제 우리가 직접적으로 누구랑 국경선을 맞닿게 된 러시아. 우리는 이전까지 청나라와 국경선을 맞닿고 있었는데 이제부터 누구와 국경선을 맞닿고 있느냐? 러시아와 국경선을 맞닿게 되는 거예요. 최초로 우리가 서양 세력과 국경선을 맞닿게 되면서 이제 진짜 위기감이 쫙 올라오는 거예요. 사실 러시아가 우리를 어떻게 해보자 할 마음은 없었던 거예요. 우리나라 자체에 대한 마음은 없습니다. 러시아의 실제 목적은 바로 요 요동반도에 있거든요. 그럼 이것도 알아봅시다. 그러면 왜 러시아는 이쪽 땅을 받아오려고 했을까요? 이것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세계사의 흐름을 아셔야 됩니다. 자, 러시아는요, 왜 남쪽으로 남하하려고 하였느냐? 러시아는 여러분들이 겨울에 어때요? 추운 나라죠. 아주 추운 나라예요. 시베리아 벌판이 있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 겨울이 되면 바다가 어떻게 될까요? 얼어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 이 제국주의 시대라고 이야기해요. 유럽의 열강들이 영토를 차지하기 위해서 식민지 지배를 하기 위해서 바다로 끊임없이 나가는 시대예요. 근데 러시아는 이 지도상으로 보시면은 요 끝자락에 영국과 프랑스에 가로막혀 있어요. 여기 이제 발트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러시아가 항구로 나가려면 여기로 나가야 되는데 나가기도 여력치 않아. 누구한테 막혀 있어? 영국과 프랑스에, 그다음에 앞에 또 독일까지 있네요. 막혀 있습니다. 플러스 알파, 겨울에는 바다가 어때? 얼어버려요. 그래서 얼지 않는 따뜻한 바다를 찾고 싶어서 이쪽으로 나가기 어려우니 요 남쪽에 여러분들 여기 흑해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들어보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터키 알고 있죠? 터키. 지금의 터키, 예전에 오스만 터키라고 했는데 그 이 지역을 차지하기 위해서 남쪽으로 내려가고 있었어. 그런데 러시아의 성장을 두려워했었던 영국이 이 러시아를 막기 위해서 전쟁을 벌입니다. 우리는 이 전쟁을 크림 전쟁이라고 이야기해요. 뭔가 몽실몽실하고 달달해 보이는 전쟁이지만 사실은 굉장히 치열한 전쟁이었습니다. 1차 세계대전의 전조전쯤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이 침공하는 남하는 러시아를 막기 위해서 러시아를 제외한 여러 연합국들이 러시아를 끌어막았다라는 거예요. 참고 삼아서 여러분들 이때 크림 전쟁 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등장해요. 백의의 천사라고 하는 이미지를 널리 알린 나이팅게일. 여러분들 나이팅게일이 뭔가 좀 잘못 알려져 있는 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나이팅게일은 어때요? 막 정말 치료 잘해주고 막 간호해주고
이거 뭐야? 은리자베스 최은서 30분 만에 어떻게 들어왔는지 모르겠지만 잘 들어왔어요. 하여튼 이 나이팅게일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렇게 알고 있죠. 뭔가 치료 열심히 아니에요. 나이팅게일은요 일종의 간호도 했지만 뭐라 할까 위생의 개념을 잡은 행정실무관 같은 느낌 생각하시면 돼요. 환자와 환자와의 간격을 넓히고 환기를 시키고 그 다음에 잘 씻기고 그 다음에 위생,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 총에 맞아 죽는 것보다 병원에 끌려와서 소독되지 않은 칼로 오염돼서 감염돼서 죽는 경우가 더 많거든요. 그러한 시스템적인 문제를 해결한 인물이 나이팅게일이에요. 참고 삼아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요 달달한 전쟁, 크림 전쟁. 아니 달달하다고 말하기 좀 그러네. 하여튼 몽실몽실한 요 느낌의 크림 전쟁 때 있었던 인물이에요. 어쨌건 러시아는 남하하는 거를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쪽이 아니라 눈을 어디로 돌렸어? 이번엔 동쪽으로 돌린 거예요. 그게 바로 어디야? 바로 요 연해주 일대입니다. 그런데 러시아 요 끝쪽 혹시 러시아의 수도가 어딘지 여러분들은 아시나요? 이 러시아 수도 이 모스크바에서 여기까지 엄청나게 사실은 멀어요. 이 먼 거리를 이제 연결해야 되는데 그럼 뭐가 연결이 될까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시베리아 횡단 열차가 연결이 되어 갈 겁니다. 이 연결되는 과정 중에서 러시아는 문제를 일으키고 싶을까 일으키고 싶지 않을까 되도록이면 전쟁을 피하고 이런 중재자 역할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러시아가 꿈틀꿈틀 서쪽으로 움직이는 것을 누가 싫어할까? 영국이 싫어하겠죠. 이제 영국도 개입하겠네요. 이런 모습들을 머릿속에 기억해 두세요.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조금 종합적인 이야기는 여기서 멈추고 이제 직접적으로 조선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러시아와 직접 국경선을 맞닿게 되자 이제 조선은 좀 불안한 감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틈을 틈타서 어떤 사람들이 이 조선의 천주교 신자들이 오히려 이때가 기회라고 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누구야? 순조 때 여러분들 기후박해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천주교 신자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지금이 기회라고 생각을 해요. 외교적으로 지금 불안정한 상황 중에서 이 천주교 신자들이 지금 누구랑 몰래 만나고 있느냐? 프랑스 선교사들이랑 많이 만나고 있어요. 참고삼아서 선생님 왜 카톨릭 신자들이 왜 이렇게 동쪽으로 많이 진출을 할까요? 요거는 여러분들 이 나중에 세계사 시간에 배우겠지만 종교개혁 들어보셨죠? 종교개혁 이후에 쉽게 이야기 좀 더 간단하게 얘기하면 지금의 교회 세력이 있죠. 교회 세력이 굉장히 팽창을 해요. 이에 대항하기 위해서 카톨릭 세력들이 이제 성당이라고 그냥 얘기할게요. 이 성당에 있는 사람들이 점차 동쪽으로 그 영향력을 넓히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개신교 세력들, 교회 세력들보다 좀 더 적극적으로 동아시아 쪽에 많이 들어와 있는 게 바로 이 천주교 성당이라고 카톨릭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어찌되었든 간에 이 천주교 신자들과 이 프랑스 선교사가 얘기해요. 야, 지금이 기회인데, 야, 프랑스한테 얘기해서 흥선대원과 접촉하고 그 다음에 이 외교적 수완 프랑스를 끌어들여서 누구를 견제한다? 러시아를 견제하자. 그럼 우리가 천주교 신자가 프랑스 선교사가 이렇게 해주면은 종교의 자유를 흥선대원군이 보장해주지 않겠느냐라고 회의를 합니다. 사실 흥선대원군은요 이 천주교 신자에게 그렇게 나쁘게 대하거나 그러진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상식과는 굉장히 좀 다를 거예요. 천주교 신자 많이 죽였는데 처음엔 달랐습니다. 흥선대원군 세국정책 문 닫기 완전 꽉 막힌 사람 아니에요? 그것도 다릅니다. 흥선대원군은 지금 기회를 봐서 적당한 때에 문을 열 생각도 항상 하고 있었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상식과는 굉장히 다른 이야기들을 조금 더 해드릴 거예요. 오히려 선생님이 하는 이야기가 좀 더 상식에 맞는 이야기고 사실에 맞는 이야기일 겁니다. 좀 잘 들어주세요. 자, 어찌되었든 간에 이 천주교 신자들이 그래서 누구한테 접근하느냐? 흥선대원군에게 접근을 해요. 우리가 이러이러한 조건 아래에서 당신에게 도움을 주고 싶은데 흥선대원군 당신 생각은 어떻습니까? 왜? 흥선대원군은요. 흥선대원군의 아들이 누구예요? 고종이죠. 고종의 젖먹이 유모가 있었습니다. 이 유모가 천주교 신자였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눈 감아주고 있었다라는 거야. 꽤 흥미도 가지고 있었고
막 그렇게 탄압하고자 그런 마음은 없었던 거야. 그런데 때마침 얘네들이 와가지고 이런 좋은 이야기를 하네. 오케이, 알았어, 한번 들어보자. 니네 얘기 한번 해봐. 그럼 니네가 하는 대로 한번 프랑스라고 하는 나라 끌어들여가지고 우리가 한번 제대로 러시아를 막아보자라고 제안을 받아들이면 뭐 나쁠 건 없잖아요, 여기까지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들 프랑스라고 하는 나라가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정말 군대로 움직여줄까요? 아니에요. 바빠요, 지금 프랑스. 얼마나 바쁘냐? 지금 프랑스는요, 지금 멕시코에 식민지 건설한 거 관리해야 됩니다. 베트남 알고 있죠? 이 베트남 식민지 지배를 위해서 이거 더 바빠. 이때가 여러분들 그 프랑스의 나폴레옹 2세, 이제 조카, 이제 나폴레옹 1세의 조카 나폴레옹 2세가 이제 황제가 됐을 때인데 바빠. 그것뿐만 아니라 유럽 내에서도 독일의 통일 전쟁이 일어날 때쯤이거든요. 그래서 나폴레옹이 여기 참여할까 말까 이거 어떻게 할까 고민하고 요럴 때지 이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에 관심이 있을 때가 아니야. 당연히 이 천주교 신자와 프랑스 선교사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프랑스 정부가 제대로 답을 해줬을까요? 아니에요. 하지 않았습니다. 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프랑스 천주교 신자들과 접촉을 했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기 시작하네. 여러분들 기억나는지 모르겠지만 황사영의 백서 사건 기억나는지 모르겠습니다. 황사영의 백서 사건 때 여러분들 이 천주교 신자들이 조선을 넘기려고 했었지. 반발이 굉장히 심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나라 팔아먹는 사람이라고는 생각도 분명히 존재해, 사람들 마음속에는. 근데 지금 당백전 발행으로 흥선대원군의 지지도가 떨어졌지. 양반들은 서원철폐로 인해서 막 불만이 가득 차있지. 그런데 지금 뭐야? 흥선대원군 네가 지금 누구랑 손잡으려고 했어? 서양 오랑캐, 더군다나 이 나라를 배신한 이 천주교 사람들과 손잡으려고 했어? 큰일 나겠지 이러다가. 그래서 흥선대원군을 선택합니다. 이거 어차피 둬봤자 제대로 써먹지도 못하겠네. 안 되겠다. 국면 전환을 위해서 나는 천주교랑 상관이 없어. 안 되겠어 라고 하고 이 천주교 신자와 프랑스 선교사를 죽여버립니다. 어디서 죽이느냐? 여러분들 혹시 합정 홍대 쪽에 가시면은 절두산이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절두, 두가 무슨 두예요? 머리두, 자른다. 여러분 실제로 지금 거기 보시면 합정역쯤에 절두산 순교지라고 해가지고 거기서 이때 여기서 처형해서 요렇게 약간 절벽이 있어요. 여기서 처형시켰던 그 장소입니다. 아마 이 중에서 천주교 성당 다니시는 분들은 아마 한 번씩 보셨을 텐데, 가보신 분도 있을 텐데, 그 절두산에서 이 천주교 신자와 그 다음에 프랑스 선교사를 죽입니다. 자, 그런데 그 중에서 일부 프랑스 선교사가 탈출해서 청나라로 왔습니다. 자, 이 청나라에 있었던 프랑스의 로즈 제독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소식을 들었어요. 그럼 이제 프랑스는 어떻게 해야 될까? 가만히 있어야 될까? 아니겠죠. 조선을 쳐들어올 준비를 하겠죠. 자, 그 내용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제법 조선도 할 만한 전쟁이었습니다. 사실은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그냥 무참하게 깨지는 그런 전쟁 아니에요. 자, 여기까지 수업하고 다음 시간에는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이 사실은 병인 양요예요. 죄송합니다. 병인 박해예요. 병인년에 프랑스 선교사들이 죽음을 당하고 프랑스 신자들이 죽음을 당했다. 박해를 당했다. 병인 박해. 그 다음에 이제 이것에 대한 보복 차원으로 쳐들어오겠죠. 그게 병인 양요. 병인년에 일어난 서양인들이 일으킨 전쟁. 이 정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설명하도록 할 거예요. 자, 이제 병인 양요부터는 그 전에 앞서서 제네랄 셔모노 사건, 여러 가지 전쟁 이야기들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 수업은 여기까지